네, 정부의 대대적인 뉴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죠. 경기 관련, 부동산 관련 대책들. 국가 채무 위기설과 또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발 위기설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지난 주말 마감됐던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종전의 그 관점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2차 감염 우려 증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이 문제가 좀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3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요 3대 지수를 좀 나누시면 좀 바로 직전에 3대 지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이렇게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가 높으면 다우라든가 S&P 지수가 오르죠. 1%대. 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역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요.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률은 상승률은 이렇게 적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나스닥이 그 3대 지수의 중심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그 빵주라든가 마가 업종이 주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그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종목 투자할 때 우리가 마가라는 네. 업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해서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국내 증권사가 T를 붙여서 마가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정작 월가에서는 마가T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점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는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않고 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경제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해주지 않으면 요 빵주라든가 마가 업종이 어떤 배경에서 이 용어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네. 사실 요 빵주라든가 마가라는 업종의 용어가 나올 때 그 근거 같은 요인에서 다소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증권사들이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 때문에 마가티라는 표현을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작 월가에선 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번 주 증시는 아까 장우석 그 센터장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2분기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 본격화되죠. 금융주를 시작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할 때는 과거에는 사실 제조업이 선두격으로 알루미늄 업체, 알코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이 네. 실물 경제를 리딩하다 보니까 JP 모건 같은 금융주가 가장 먼저 발표한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예상치는 아주 안 좋죠. 근데 예상치는 안 좋은 게 다 누구들 알고 있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두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상치가 안 좋은 게 주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역시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좋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쁘게 나오면 shock이다. 근데 좋게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2분기 어닝 시즌 문제는 이미 많이 그 주가에 그 반영됐다 보니까 이번 주의 장세 흐름은 정책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접 주재해서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있습니다는 일본도 내일 그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도 유럽의 그 중앙은행 회의 네. 그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유럽의 정상회담도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뉴딜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측면, ECB 완화 정책인 측면, 그다음에 유럽 정상회담이 유럽 전체도 그렇게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정책이 정책 관련 일정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네. 이 측면도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해서 월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책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상당히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이죠. 정부가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도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 관련 뭐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연코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우리 이 방송을 총괄하는 한수상 국장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뉴딜이 많이 얘기하는데 뉴딜이 뭘까 하는 이 측면에서 역시 이렇게 한국경제TV 요즘 잘 나가는 한국경제TV의 제작을 총괄해서 그런지 뉴딜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개조 사업이죠. 개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전에 슬러지들은 한번 내일 정부의 정책이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이렇게 발표되다 보니까 국가의 그동안 슬러지에 해당되는 위기설 정도는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개조 사업이 나서는데 이전에 현 정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고 느닷없이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 사실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에 이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실제 발생한다는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이전에 정책 발표할 때 이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 발표하면 이전의 정책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국민한테 좀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야 국민이 뭐냐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시그널이 주면 정부에서 국민들의 레스폰스, 행동으로 따라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책 당국이 가베이체서 하더라도 국민이 쫓아가지 않으면 사실 정책 효과는 발휘하지 않고 부동산 대책이 벌써 23번째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이런 정책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정부 출범이 나돌았던 얘기 이런 것을 한번 새롭게 국가 개조 사업이 내일 발표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용어상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됐던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계부채 위기더라고요. 이 문제는 최근에는 국가 채무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는 가계부채인데요.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다르다. 다만 한 가지 정부가 사실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밀어서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많고 시카고 공포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이 강도 있는 대책도 너무 눌러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매매가 대비 떨어지면 가계부채발 위기가 나온다 하는 이런 측면을 부동산 대책을 연일 발표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2의 외환위기설 이건 발생 가능성 적습니다. 뉴욕에서 미래 예측과 관련해서 뉴욕에서 대학에 나오신 최무슨 사람이 계속해서 작년 말 올해 3월 대비하는데요. 한국은 사실 외화가 이상까지 포함하면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로 그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본형 복합불황에 대해서 가장 나오는데요. 한국은 원고의 저주, 일본의 복합불황이 나올 때는 엔코의 저주가 문제였었거든요.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나왔던 Curse of Under the Safe Haven에서 한국은 원고의 제주가 원화의 강세 저주가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위기의 전염, 한국은 수출의 이렇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에 전염하는데요. 중국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또 중국 증시가 좋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통제력이 강한 상태에서는 대체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극우적인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최근의 사태를 빌비해서 베네수엘라형 위기를 나누는데요. 이 또한 사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뉴딜 정책을 강구할 때 이런 점은 좀 이렇게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부채발 위기 이건 자연스럽게 얘기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뉴딜 정책이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이 국가부채 재원 소요 과정에서 재원 소요가 많이 들어갈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발 위기설은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정부가 사실 5년 끄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때 아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23번이 될지 24번이 될지 일부에서는 앞으로 그 집권 기간이 한 1년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한 40번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현 문재인 정부를 이후에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소지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꾸준히 해외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디플레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디플레이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계속해서 거론됐던 내용이죠. 멀뜬의 회고록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6번, 7번, 8번, 9번 정도 이 정도는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오늘 나머지는 뭐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늘 4가지 정도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35조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데다 또 내일 뉴딜 정책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국가 채무에 대한 문제가 또 가장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재정 대책이 너무 많이 발표했죠. 그리고 각종 지원금, 이 지원금에서 특검은 그 지원한다, 준다, 지원한다, 푼다 이런 정책이니까 대체로 국가 채무 논쟁은 계속해서 거론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집권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서 보면 역시 추경 편성 35조 이 내용이 포함돼서 올해 뉴딜 정책의 재원이 형성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아무튼 간에 정부가 그 명칭까지 바뀌고 새로운 기구까지 보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문제도 이렇게 사실 그 부총리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뉴딜 정책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그 이렇게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100조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확정적으로 나온 정책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75조 내지는 100조 넘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다는 우리 정책으로 보면 한 70조 이상은 넘는 대등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재원을. 그런 측면에서는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MF도 한국 경제에 이런 잦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대책, 그다음에 특검은 지원한다 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 제가 방만한 지원금 이런 형태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IMF에서 한국의 채무를 처음으로 보고서 발표할 때 이번에 그 6월 달에 이례적으로 우리가 7월 달 정도 이건 앞당겨서 6월 달 발표했는데요. 원래 한국 경제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 경제는 4월과 10월에 발표하고 간기에 해당되는 1월과 7월은 이번에 이제 6월로 앞당겼습니다는 한국 경제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한국 경제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발표했고 여기에 국가 채무 논쟁의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작년 말에 우리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41.9%가 1년 만에 8%포인트 이상 증가합니다. 국가의 GDP 대비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여기서도 IMF가 국가 채무 얘기할 때 단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재정이다. 그럼 일반 재정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그래서 공기업도 빼고 준정부기관도 뺀다. 그리고 채무도 현실적 이미 발생한 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기준을 할 때 49.5%인데요. 이거는 사실 신흥국에 속해 있는 위험 수준 70%보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다. 근데 우리는 공기업 포함하면 지금 70%가 넘는다. 4대 그렇게 보험까지 포함하면 사실 뭐냐. 지금 정부가 4대 보험까지 전부 간장하니까요. 인사라든가 뭔가 전부 간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140%가 된다. 그거를 빼더라도 사실 1년 만에 8%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게 IMF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죠. 그게 내용이 포함돼서 올해는 뉴딜 정책으로 이렇게 재원이 형성될 거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데 쓰이는 것도 있고 합니다는 사실 뉴딜 정책에 나오는 그 채무를 볼 때에는 이 채무 비율이 앞으로도 2021년에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IMF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정말 많은 경기 대책들이 발표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경기 부양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정책이죠. 국가에 나서는 경우는 중앙은행이 나서는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 여기 금리 인하든 양적 완화든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렇게 하는데요. 왜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쓰지 않을까? 잘 안 쓸까? 왜 일반 통화 정책을 쓸까? 금융 완화 정책을 여기에 주력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재정 정책은 1930년대 케인즈연의 사실 그 이론이 나올 때는 폐쇄 경제를 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실 드레인 이펙트, 우리가 재정을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우리 내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드레인 이펙트, 배출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만능 정책은 아니다. 케인즈연의 화려한 시대는 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렇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미 예산국에서 보면 1930년대에 재정 지출의 그 멀티플라이 이펙트 승수 효과가 3.6배. 이건 뭐냐면 사실 정부가 100을 넣으면 경기 부양 효과는 36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경기가 100을 넣으면 1.130 내지는 150 정도, 150 정도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로 보면 재정 정책이 만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꼭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두 가지 재원을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적자국채를 발행은 국채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 채권의 적자국채 발행해서 공급 물량이 만드 서플라이가 증가하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리는 올라가겠죠. 금리는 올라가면 민간 소비라든가 은행 대출이 어려지니까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원 증대를 해서 지출을 증대할지 모르지만 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해서 민간의 소비라든가 투자는 감소는 크라우딩 하니까 총 지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거든요. 요 효과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증세 정책이죠. 정부가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어떤 거든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아서 레프의 텍스 레이트 세율과 가버먼트 레베뉴 정부 재정 수입 간의 관계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표준지대 세율이 증대하면 경기도 부양하고 재정 세율이 증가하는 표준지대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기업인이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이렇게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세에 대해서 엄청히 부담을 느끼는 넌 노멀 존에 속하죠. 앱노멀 존 내지는 넌 노멀 존 해가지고 앱노멀 존에 속하니까 요거는 뭐냐? 요때 세율이 증가하면 경제 주체들이 세부담 때문에 더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정부의 재정 수입도 어려진다. 홍 부총리께서도 이쪽 분야의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데요. 지금 우리 텍스 레이트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노멀존에 떠 있냐, 앱노멀존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의 세율 증가가 세수 증가 정비례 관계에 있냐, 반비례 관계에 있냐 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증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정책이 그것이 뭐 그린 뉴딜이든 이런 쪽으로서 명칭, 디지털 뉴딜이든 이런 쪽으로 이런 쪽 명칭만 다를 것이지 결국은 모습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대책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증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화 정책과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춘다면 지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이건 뭐냐면 정부의 경직성 경계 지금 공무원들 좀 다른 데에 뭐 임금 삭감한다는데 정부의 임금 삭감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직성 경비 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건물 지방에 가보십시오. 도의 건물, 각종 구청의 건물이 가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경비를 좀 줄여.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반 경직성 경비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적으니까 그런 쪽을 좀 확 떨어져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투자성 경비 이런 것 쪽에 좀 넣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페이거 정책입니다. 그리고 간전 정책이 뭐냐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부담이 있을 때는 정부가 세수를 증세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해서 100을 하면 다른 데 쓰지 말고
100만큼 국민에 환원시켜서 지출을 증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얘기냐? 세금 증대하면 경기 침체 효과, 지출 오면 경기 부양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꺾이니까 사실 그 증세를 통해서 100 들어오고 재정 지출 100 들어오면 경기 부양가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케인즈의 균형 재정 승수가 보통 1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정 정책이거든요. 증세랑 재정 지출 규모를 단대 쓰지 말고 똑같이 하라. 그러면 경기 부양가는 100 나온다. 그러면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재정 적자 문제의 논쟁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다른 쪽에 제3의 정책들이 좀 환경이 변했으니까 제3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 내일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물가 지표 발표를 계기로 또 하나의 문제가 한국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논쟁도 또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뉴딜 정책을 해서 국가 개조 사업을 하면 사실 정부에 대해서 시그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레스폰스를 해야 사실은 정부가 시그널 주더라도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이 결국은 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는 주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발표야 정부가 하더라도 그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하나는 신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라스틱하게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국민 정책에서 싹 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게 물가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디플레 논쟁이라고 왜 이렇게 문제되냐? 디플레는 좀비, 죽은 시체가 돼서 아무리 경기가 시그널 주더라도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시체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가 지표는 하나의 정책의 반응도를 떼질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가가 떨어지느냐, 코스트 푸시냐, 디맨드 풀이냐 할 때 지금은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는 물가를 하락시키죠.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은 디맨드 풀 사이드에 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다 하는 이런 쪽의 입장을 반대하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게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코스트 푸시. 문제가 떨어진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라든가 뭔가에서 임금 코스트 같은 게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또한 그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냥 이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에 대해서 가름길을 하는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 요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간에 지금 정부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저인전에 거기 반응도 센시티비티를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하는 물가 관련돼서는 지금은 4월 이후에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이기 때문에 디플레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책 신뢰 여부와 관계없이 좀비에 해당되는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이 이렇게 더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뉴딜 정책에선 이 대목도 좀 정부가 의욕 있게 추진한 만큼 이런 위기설이든가 이런 걸 잘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치유를 해야 사실 그 정책의 효과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의욕이 있고 대통령 주재해서 의욕이 있고 하는 만큼 사실 이런 문제 정책 효과를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동안 가리지 말고 그동안 현 정부가 나왔던 여러 가지 스러지를 가리지 말고 그 부분을 노출시켜서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의욕적으로 좀 정책을 해야 효과가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정책을 해서 기존 정책을 묻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뉴딜 정책도 실패를 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정 부분을 드러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의욕을 갖고 추진하니까 효과를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결정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책에 대해서 위기설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설이 지금 어떨까 하는 것도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수용을 해서 이 정책을 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뉴딜이니까 국가의 계획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도 이런 위기설을 극복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 문제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IMF 전망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특히 향후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한다면서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죠. 한국은 이제 현 정부라든가 일부 정책의 친정부적인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IMF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의 친정부적인
한국 친한국적인 기관도 마이너스 2% 정도 보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일단은 뉴딜 정책은 구조 전환 중장기 대책보다는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마이너스 5% 떨어지는 요인이 뭘까 하는 건 코로나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딜 정책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대책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관련돼서는 국가의 지원금이지 않느냐. 지원금은 사실 소비 부양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최 지사인가요? 그분이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을 주면 쓰도록 기부하지 말고 쓰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소비이론에서 보면 이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소비를 한다면 내가 생애 기간 동안 이 소득이 항상 나에 들어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 근데 임시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 생애 기간에 내 항상소득의 안정적 소득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는다. 그것이 1990년대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과정에서 정부가 상품권이든 뭐든 줬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원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네. 상품권이든 뭐든 줬더니 이것이 소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원순 그 이렇게 강원도 지사께서 쓰세요. 기부하지 말고 쓰세요. 이 문제가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냐 안 되면 기부된다. 일반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을 그래서 줄일 수 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경제 강요들이 있거든요. 도지사께서는 옛날에 그 MBC 사장까지 하시는 이 지원순 그 젠제로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냐 우리가 보면 경제 일에서 보면 항상소득가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측면에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막연하게 지원금 주는 게 코로나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부터 초기 년도부터 이것부터 끌려놓은 다음에 중장기적인 그것이 그린이든 뭐든 디지털 뉴딜이든 이 정책을 해야 사실 깊은 수렁이 단단해지고 있어야 중장기적인 대책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책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 대책이 그렇게 명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보면 가장 당면한 코로나의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염두에 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발표한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이런 것도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모든 게 출발이 지금인데요. 지금이 흔들리는데 이후에 무슨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스타트부터 출발을 흔들리는데요. 그 정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을 주목해 보는 거거든요. 뉴딜이라는 게 어차피 그 중장기 대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딜 국가의 개조인데요. 자 이후에 나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스타트부터 잘해놔야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그래서 주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또 다른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정부가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표해서 그 내용들이 오늘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공식 네.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만들면서도 공식 발표냐 아니냐 이제 한데요. 이 너무 그 정부가 21번째 대책을 발표해서 이게 뭐 하루 건너뛰어서 나오냐 이게 의식해서 그런지 그냥 공식 발표하지 않고 23번째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23번째 대책을 보면 징벌적 세대 대책이죠. 그래서 취직세 올리고 그다음에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3자 기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산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이번에는 23번째 정부가 발표한 대책 보면 뭐든지 세제를 동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 물론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지도 말라. 살지도 말라. 여기 살지도 말라. 보유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팔지도 말라. 뭐 하는 정책이냐 도대체. 사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뉴딜 정책에서 한 100조 이상 풀리는데요. 그저 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뭐냐 좀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으면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최저임금 강압시
사회주의 체제도 그렇고 공산주의 체제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하는 이런 적이 나오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책이 비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책과 관련해서 뉴딜 정책과 정책이 엇박자가 있느냐 일관성을 나느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23번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점검하고 네. 좀 이제 경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과 더불어서 뉴딜 정책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동산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뉴딜 정책에서 경기 대책이든 아니면 구조 대책이든 하는데 사실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런데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지금 이렇게 그 자산 효과를 노리는 이런 부동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 뉴딜 해봐.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부동산인데 그럼 한편으로는 대대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른 쪽에서는 눌러 이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한쪽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하고 한쪽은 경기 부양 효과를 큰 것을 눌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경제 시스템이 코로나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각국의 정부의 포지션, 중앙은행의 포지션은 자산 효과를 노려서 어떻게 돈 풀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돈 풀어 금리도 제로 금리 마이너스 이해되지 않을 돈값인데 어떻게 제로 마이너스까지 하냐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끌어올려서 사실 뭐냐 코로나에 의해서 전염성이 강하니까 사람을 격리시키니까 임금 상승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과 주가를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지금 정책 포지션이다. 근데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부동산은 뭐냐 코로나 전염성이 강한 이런 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게 경기 재활 활동 재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격리 이런 거 생활적 격리에 대해서 방역 선진국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 집착해서 그런지 이쪽 부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 활동 재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속의 거리두기 이런 문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는 이런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활동 재개가 공식적으로 많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더 돈 풀어 경기 자산 주가 올려 부동산 가격 올려 이렇게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경기 대책에서는 사실 그 부동산 대책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데요. 근데요 여기 누르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 아쉽다 정책 일관성이 이렇게 문제에서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 사전에 정책 부처와 이렇게 협의를 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는 정치선 너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가치든가 이념을 갖고 눌러 하는 이런 게 뭐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 자산 효과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 재테크에서 70%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래도 담보 많이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 자산 효과는 0.24로 미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경기 부양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뉴딜 추진하고 경기 부양한다. 자산 효과가 가장 크고 경기 부양 효과는 눌러 어떻게 될 거느냐. 그래서 이번을 계기해서 뉴딜 정책을 강구할 때 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해달라.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부처 간 좀 협의 좀 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아들이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거기 반영되느냐. 이런 뉴딜 같은 국가의 개조 사업이 한다면 거기에 기업인들과 협의했느냐. 국민들한테 이렇게 협의했느냐. 발표만 하지 않습니까?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정책 과정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얼마큼 받아들이느냐는 이 입장을 해서 어차피 이 정책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니까 이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문제의 슬러지를 한번 어떻게 이 문제가 배제 그것도 현 정부가 좋아서 해서 정책이 나와서 정책 효과가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도 하고 정책도 재정 검토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분한테 두 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나온 정책들이 많은데 이전의 정책들은 다 알고 오십니까? 하도 저도 신문사 논설위에서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책이니까 이전의 정책들은 도대체 발표하는 경제 강요들이 알고 올까? 음이 들어가지고 이전에 나온 정책은 좀 알고 오십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의혹이 대통령의 지지해서 하는 만큼 그러니까 방송할 건 반성하고 국민의 정책 수용청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또다시 이 뉴딜 정책을 비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항스러운지 않습니까?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대목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일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뉴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 경제 관련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안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인 또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